아침에 이 기사가 하나 터졌는데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제 그 트럼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났죠. 예.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한 뒤 기자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9,500억 달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단칼에 선을 그은 거고요. 예. 이 발언의 여파로 오늘 아침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엄청. 이게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 이렇게 원화가 하락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계엄 때보다 지금 환율이 더 높아요. 네. 1,410원 뚫었어요. 아. 방금 전에.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그럼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그걸 순순히 말을 했어야지 다 된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 저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가장 문제적 고위공직자 한 명만 꼽으라면 강유정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사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이었다. 네. 막 이래버리다가 갑자기 이거 협상했으면 탄핵이다. 통화 스와프해달라. 우리는 까이고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먼저 통화 스와프하다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김혜경 여사 자리가 배정됐는데 네네. 김혜경 여사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코리아타운에서 어머 김밥 맛있죠? 막 이러고 있고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데도 아니라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5개국 대표단이랑 이야기하는데 거긴 또 안 가고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랑 밥 먹어요.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만나서 뭐 하니에요. 그럼 지금 안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선불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위기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지. 막 다 잘했다 외교 천재 막 이러다가 막상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렇지. 오늘 방금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갤럽 기준 지난주보다 5%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는 이제 최하치가 나왔는데 아마 그래도 과반보단 넘어요. 그렇지만 한 주 만에 5%가 떨어졌어요. 이게 긍정의 주된 이유 1등도 외교지만 부정 1등도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이나 이런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이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나 좀 걱정이 돼요. 깝깝해요. 이거 네. 진짜. 네, 세훈 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트럼프 관련된 일이 물론 되게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불어닥치고 있고 태풍이든 홍수든 불어닥치고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잘 버티고 막는 수밖에 없다. 뭐 지금 3,500억 선불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의 동맹국이고 혈맹국인 국가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우리나라한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 본인이 고립될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가 하고 있어서 걱정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니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도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적절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추후에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약간이라도 공유돼도 우리가 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3,500원 내놔. 아니 뭐 진보다리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투자할게. 거기서 이득 나면 내가 9, 너 1.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 깡패지 그러면 우리 뭐 여기 주식 투자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내 돈으로 주식 투자 했는데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야 됐어 너 돈 더 내놓고 투자되면 내가 9, 1 하면 그 이해 다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정책 이거는 전 세계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게 문제인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합의와 그런 정상회담 내용까지에 대해서는 폄하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언제 또 튈지 모른다. 어디서 뒤통수 칠지 모른다라는 그때도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트럼프한테 다 맞춰주고 합의를 해버리고 서명도 해버리고 달란 대로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는 일단은 해야 우리가 갖고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녁 식사 안 간 것도 약간 의도적인 거리두기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의도적인 거리 가서 또 3,500벌 이런 얘기를 또 해버리면 거기서 대답도 못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연재해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그 자연재해 난 구름을 탓할 수도 없고 그 트럼프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맞은 사람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현명하게 좀 잘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이거 3,500불 이 선불 내놓은 게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 박살내는 3,50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아니 우리 뭐 선불로 준대요? 달러를 다 뽑아내면 70% 80%를 뽑아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외환 위기 유동성 그 위기가 직면하면 IMF 안 된다는 보장이 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거를 근데 왜 네. 미국 가서 정상회담에서 지르고 왔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네. 우리가 3,500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른 게 아니라 이 3,500불의 투자에 대해서 그 당시 지른 게 아니라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1,500불 정도로 예정이 됐고 나머지 2,000불도 뭐 반도체나 뭐 AI나 등등에 이제 투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업과도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각각 또 이 셈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말고 다짜고짜 야 얘기했으니까 내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팩트 몇 개를 얘기하고 좀 있는 과정이 있어야지. 팩트 몇 개는 좀 짚고 갈게요. 네, 일단 팩트. 첫 번째 미국은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 미국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첫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하고 돌아오고 할 때도 트럼프는 3,500억 불 얘기했고 90% 우리가 가져갈 거다. 그쪽에서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어. 네,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3,500억 불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한 2%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화 가치 하락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보 요구의 문제예요. 외환보 요구가 우리가 이 3,500억 불을 선불로 다 주게 되면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지잖아요. 유동성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사서 채워놔야 되잖아요. 달러의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가고 있는데 이게 곧 1,6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지금 아이고. 전문가들한테 다 튀어나왔어요.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은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달러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주식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굉장한 경제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위기 그러니까 태풍이 이만한 게 지금 오고 있어요. 자연재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태풍으로 표현하면 태풍이 이만하게 오고 있어. 근데 이 태풍이 예견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요새 슈퍼컴퓨터가 잘 있어가지고요. 태풍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태풍이 어디로 지나갈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거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죠. 대비해야지. 저는 그 대비 상태가 지금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댐 짓고 산사태 대비하고 구조 준비하고 해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 국민들한테 야 태풍이 이만하게 오니까 모두들 집에 가 계시고 호우 대비하세요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 태풍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가서 협상 잘했다. 역대급 협상하고 왔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는 너무 심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때는 잘했다면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과의 협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식사 자리에 안 갖고 또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 예, 맞아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전략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나는 해주고 싶은데 국민들 저항이 너무 크다. 혹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렛대를 전혀 안 썼잖아요. 야당을 야당 취급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 잘하고 왔어. 이렇게 밀어놓고는 가장 큰 협상력 카드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식사 안 간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하고 손 잡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미국과 이런 쪽에 대한 휴민트는 보수 정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옛날부터 그쪽에 유학하신 분들도 많고 관련 인더스트리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쥐를 잘 잡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보수 쪽 인사도 얼마든지 데려다 쓰세요. 그리고 재벌들도 자기하고 성향 안 맞는다고 안 데려가지 말고 성향 안 맞는 그런 기업가들도 데려가가지고 최대한 인맥 사용해가지고 이거 주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서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태풍 이야기 하시면서 뭐 이게 슈퍼컴퓨터 예측한다 그러는데 예측 안 되는 이상 기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엘니뇨 같이.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트럼프는 네.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이거 뭐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3,500불 그게 앞서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상 뭐 이게 제가 그 외교 문제다 보니까 이게 맞다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상의 이면 합의를 미국 측에서 요구한 걸로 우리가 추정이 사실은 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서서는 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제 국민께 설명을 약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야당이든 국민이든 이렇게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론이 안 좋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들고 갔던 게 그 전에 그 실무단 회의에서 그때 광우병 집회 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럼 반미 정서가 생길 수가 있다. 무리한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통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런 여론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밥 한 끼 뭐 안 먹어서 이게 뭐 우리가 거리두기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것도 있지만 이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예. 어쨌든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너무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만 써서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국힘당의 쪽에 그 외교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3,400선을 돌파했고요. 청년 일자리 4만 개가 창출됐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경제, 민생,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왜 떨어질까? 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혹시 최근에 있었던 강유정 대변인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 등이나 여러 가지 파동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요거 지지율 얘기 좀 해보죠. 말씀 주십시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53%, 국민의힘이 43.6%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민주당이 0.1%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4.2%가 됐고 국민의힘이 2.2%가 올랐네요. 38.6%. 이렇게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어필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은 왜 떨어졌죠? 아니죠 민주당 0.3 떨어졌다. 0.3? 우리는 0.1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이게 이제 국정운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운영. 국정 운영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1.5가 좀 하겠습니다.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지는 건지. 하나의 요소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지금까지 누적이 됐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을 간 넘었는데 네.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걸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그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윤미향 씨 예. 이런 분들을 사면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커졌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놓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거의 나치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러한 작태부터 멈추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회복의 그 우선순위다라고 네. 보고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취임 100일차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대 3위다. 김영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위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기사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탑 2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그 탑 2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음. 취임 초의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얼마나 안정되게 이끌고 가서 국민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내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오로지 오히려
그 정권을 내주는 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동욱 씨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좀 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전쯤에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조용한 개혁이 좋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더 뭔가 그르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능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실제로 일을 해내는 것,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조용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단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 이제 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측에서 볼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저걸 조금 거친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요소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뭐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유엔 가셔서 이제 연설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2차 소비 뭐 이 또 쿠폰인가요? 지원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다 혹시 보면 대통령께서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시끄럽게 개혁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유능하게 어쨌든 그걸 능수능란하게 근데 좀 그 해야 능수가 되는데 들댔다. 그게 조금 거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깎인 게 아닌가? 저는 요인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 있는데 이기현 총장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가까이 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에 좀 동감하십니까? 일단 그 추이를 보면 긍정 평가의 하락폭이 1.5인데 부정 평가의 상승폭이 2.5다. 네. 그러니까 긍정의 하락폭보다 부정의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건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사가 아마 15일부터 19일까지일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15일, 19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적 이슈, 네. 정부와 연관된 이슈라고 하면 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원칙적 공감, 네. 이 강주영 대변인이 가장 시끄러웠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나뉘었고 또 여러 이제 분파와 정당에서 강유정 대변인 해임 내지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좀 투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위헌이다라든지 대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요 핵심 지지층 내지는 큰 구다리는 네. 계엄과 내란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과 관용과 절제로 국정 운영을 책임할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걸 잘 집행하라고 대통령이 출범하고 그렇게 뽑아준 건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한미회담도 그렇지만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뽑았었던 그 목적과 취지와는 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신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좀 축적되어 왔던 것도 있지만 예. 아마 15일, 19일에서는 그게 가장 좀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이 나오시는 말인데 그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 청문회를 하는 형태를 또 보여주게 되면 혹시 뭐 대법원장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는 게 막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의 그런 센 질타 방식 뭐 그 돈 봉투 띠지 어떻겠어요? 막 가져갔어요,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있어. 버린 거 맞잖아요. 마이크 꽂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대법원장을 향해서 할 때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지지율 어떻게 될까? 아니 일단 대법원장이 그 청문회 안 나오실 겁니다. 네. 나오시는 게 국격에도 안 맞고 또 나가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카메라 한번 더 띄워보려고 온갖 그 망언을 또 펼쳐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회초리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땡강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대법 선고 기일을 빨리 잡았을 적에 네. 민주당 인사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이재명 후보님께 무죄 확정을 내려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라고까지 했어요. 2시 전에. 그런데 막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자마자 네.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합니다. 그럼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확정했다면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었을 때 네.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뒤집을 거면 180도 뒤집을 거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심리를 끝냈어요. 7만 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7만 쪽을 그 열 몇 사람을 7만 장을 그걸 어떻게 복사해 줍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면 로그 기록 내세요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망가졌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일단 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대법원장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치 싸움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가겠죠. 그러면은 네. 증인 채택을 해도 네.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자유인가요?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네, 본인은 무시할 그렇죠. 수 있는데 본인은 예, 그렇게 또 하겠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죠. 그걸 고발을 청문회 한다. 불출석으로 고발할 수 있고 또 처벌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또 예.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죠. 국회 저기 사무 직원한테 시켜서 이거 구인장 발부할 네.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럴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에서 다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 수장을 그런 네.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예, 사실 데리고 온다는 저는 게. 압박 정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2심에서 무죄 받고 했을 때 최욱이랑 매부쇼 등에서 막 우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니까 무죄를 짐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이거 무죄를 짐작하겠지만 로그 기록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의심이 없었었거든요. 왜냐? 나한테 내리는 무죄는 정당한 판결. 그렇죠. 나한테 내리는 유죄는 대선 개입. 이런 지독한 아주 그냥 비릿한 그런 내로남불의 DNA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비릿한까지. 물론 뭐 동학이 형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동학 대변인이 그런 건 아니, 최고위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본 DNA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떠한 대법원 심리에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심의 자료를 6만 페이지 다 읽어보는 대법관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법률심이기 때문이에요. 적용된 법리에 오인이 있는지 혹은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물론 1, 2심은 사실심이라서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여야 경향성이 있는 대법관들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논리 이제 판판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끝이 그때 아니었었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법으로 돌려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대법원은 또 다시 그 확정 판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인 빠른 판단이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빠른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인 이상한 환경이었잖아요. 대통령도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1심에서 징역형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네. 동료 부하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대통령 후보는 아마 역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수많은 녹취와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대통령 후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들과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대통령 후보 당선이 되면 그때 판결을 해도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두 단계가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판결을 하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게 사법부의 핵심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전 그걸 예.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존중해야지만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당은 그냥 내 진영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청문회 데리고 와서 조리돌림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옳지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법관들이 보기에 유죄다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럴 거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부릅니까? 10명 대법관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청문회 부르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를 일단 유포해 놓고 예. 그거를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상을 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미지 추락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런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 목적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회 독재를 멈추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뭐 그쪽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판사는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거든요. 견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고, 이게 완벽할 수도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앞뒤로 정황이 너무나 의심이 가는 정황, 그리고 신뢰가 스스로가 붕괴되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심리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하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일이 넘어갔어요. 3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이틀만 했습니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를 네. 아주 상대적 개념인 선거법 알았냐 몰랐냐 했냐 안 했냐 네가 그렇게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대선 후보를 날리는 개념으로 이 판결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천명해 놓고 앞에 6도 안 지켜지고 3도 안 지켜졌는데 느닷없이 그 모든 걸 다 지키겠다고 마지막에 이 3개월을 자기네들이 줄여가지고 한 달로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유독 그랬을까? 이 사건만 그렇게 했을까? 예, 어쨌든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말씀 그 이제 뭐 주관의 영역이라서 그걸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데,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행위의 영역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죄 파기 완성 받은 것은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공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공적인 연수 상황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유죄 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인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뭐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때 국토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발언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라는 건 형사법적 범죄잖아요. 국토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인 거죠. 객관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거고 대법원에서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거고,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 방에 와서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었고, 네. 정말 열심히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절당하고 모르는 척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 열 때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에 목 매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도시개발공사 예. 내에서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니 본인과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직접 그 골프도 쳤었고 해봐야 11명인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데 대장동 다 덮어 씌우니까 나중에 모른다. 이걸 그냥 주관적 영역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인가? 또 심지어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어떤 핵심 키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나중에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범죄를 일으킨 공범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배척해야 된다는 논리인 건데 그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633 지켜지지 않았다. 왜 안 지켜졌는데요? 그때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저 선거 때문에 재판 못 나가겠어요. 공시송달 일부러 늦추겠어요. 저 그냥 변호인 사적 변호인 안 쓰고 국선 변호인 쓸게요. 그렇게 늦춰가지고 2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1심부터 벌써 1심에서 2년 6개월 633 원칙 깨졌으니까 2심과 3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왜 안 받아들이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견제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제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형한테 불리하니까 이걸 배제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전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정치를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래서 재판 기회를 늦추는 건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이번에 그 빠루 사건 그거 판결 받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6년이요. 6년 그러니까 계속 끌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자리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여야 불문 좀 있는 거여서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서 이재명 국정 지지율 하락
이런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때는 아마 조희대 대법관을 뭐 청문회에 초청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모실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이게 또 국민들께 어떤 다른 반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 초반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광복절 사면 여파와 세제 논란 등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본 순방에 또 나서기 시작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고했던 결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던 게 사면 효과 아직 반영 다 안 됐다. 아, 그래요?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갤럽, MBS 같은 전화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리얼미터 같은 ARS에서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50%도 무너졌어요. 14일자 일간 48%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주 사이에 ARS에서는 12.2% 떨어졌고 네. 전화 면접에서는 8%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현 지지율보다 음.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80% 초중반 지지율을 1, 2년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최고점이 60%대였는데 이제 거의 5도 다 까먹고 좀 있으면 앞자리 4로 바뀌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뭘 잘못했지 하고 고쳐야 되는데 네. 조국 윤미향 사면은 못 고쳐요. 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국 투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무슨 그 막 또 이번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고 지지율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하니까 n분의 1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막 부부부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된장찌개 사진으로 또 그렇지, 히트 치고 그렇지. 막 네. 윤미향 씨도 막 자기 자동차 뒷좌석에 소녀상 싣고 다니는 아주 기괴한 풍경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좀 이상, 그러니까 일반 정서에 안 맞잖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네. 뭐 거의 가투소급의 활동량인데 그렇지. 전성기 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면 리스크는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관련된 우려나 뭐 주식시장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냅두면 되는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낮춘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더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5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 뭐 괜찮은 지지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있는데 뭔가를 뭐 반등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반등할 거리라기보다는 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조입니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그렇죠. 한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개혁 네. 또 완비한다. 사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언론 개혁. 요거까지 이제 완비를 한다. 왜냐면 표를 받았던 기본적 전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못 할 거라면 도대체 왜 집권을 했냐. 그리고 집권해가지고 야당들이 어떤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깎아내가지고 개혁도 아닌 개혁을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뭐냐. 그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묵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사면 여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법 개정 뭐 그 과정에서 뭐 50억에 10억 지금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묵묵하게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걱정은 있죠. 네.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50%대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절반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그 개혁 동력을 얻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이제 늘 염두를 하면서 두 분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국정 운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같이 손잡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국민 임명식부터 시작해서 노봉법, 사면복권 이렇게 뭐 하향세 추세는 확실하고 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성향들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보수층 응답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향 추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같이 끝나는 순간 조금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답보 내지는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자, 우동님께서 10만 원을 또 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동님도 아시는 분이요? 예. 아니 근데 또 의리의 남자, 참 인간적인 남자 이기인 총장님 응원합니다. 개혁신당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먹여 살린다. 먹여 아. 살린다. 우리가 반찬이네. 그러니까. 야, 아무튼 진짜 후원 더 많이 하세요. 영혼 아예 없었다 방금. 후원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요. 그 이기인 총장님만 너무 이렇게 한쪽만 지금 계속 이렇게 응원해 이동환 주시면서. 최고랑 장윤선 최고 지지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슈퍼챗 좀 쏴주시고. 네네. 아, 제 지지자분들은 많이는 오시되 다 주무시지 지금. 슈퍼챗은 제가 하는 멸콩 TV에 싸주시면 좋겠고, 네. 아무튼 뭐 두루두루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저 에일님께서 5,000원 투척해 주시면서 지지율 대책 회의가 주 1회여서 아쉬웠는데 닭간다에서 불러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닭간다로 흡수 통합 갑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연님 멤버십 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 찾고 있다 하는데 네.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 그렇지. 플러스라는 버튼이 뜨거든요. 그렇지. 그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멤버십 그게 뜰 겁니다. 가입 아마. 버튼도 있어요. 네. 예,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요거 눌러주시면은 저희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예. 1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예상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전화 면접에서는 10%대인데요.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주에 30% 넘으면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들어섰거든요. 붙었죠. 네. 그게 거의 1년 만일 거예요. 근 1년 만에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어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ARS가 좀 다르다.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은 좀 결집이 되고 있다. 다만 전체 국민으로 퍼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란 상황이다.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에서 좀 새롭게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하는 목소리 등이 좀 원보이스로 나오게 되면 네네. 약간의 어떤 기계적 반등이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부 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거나 당 대표 하는 말, 최고위원 하는 말 다르거나 뭐 이런 집안 싸움을 계속 보여주면 그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아, 그렇죠. 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동학 의원님께서. 저는 일단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장동혁 이 후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어떤 일정한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되게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내잖아요. 네. 그게 전반적인 정서엔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의 정서에서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내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에서의 실권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분란이 계속되고 그럼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결집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가는 추세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MBS에서 어제 장동혁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MBS에서 근데 MBS에서 조원 장동혁 CNI도 그렇고. 33, 그러니까 김문수 30, 그러니까 ARS에서는 일찌감치 이기는 결과 나왔는데 전화 면접에서 어제 이기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선은 거의 간다고들 다들 보는데 네. 결선 가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 표가 네. 그 장동혁 후보를 너무 싫어하니까 김문수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을 진짜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전통 보수표는 장동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지금은 국민의힘 당직자 자꾸 물어봐도 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해찬 의원은 누구를 근데 진짜 저도 돈 걸라고 하면 어디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예상이 잘 안 되는 그 정도예요? 박빙인 상황 같아요. 그래도 뭐 51대 49로 누구가 이기겠다 뭐 이런 마음은 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김문수나 예. 장동혁 후보나 뭐 다른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도끼인 객긴 같고 뭔 차이냐? 정말 진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3등을 누가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안철수냐 아니면 조경태냐. 그건 안철수가 하겠지. 아니 조경태냐 안철수냐인데 그 왜 3등이 중요하냐면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눈높이와 가장 맞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에서 냈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1, 2등과 가까운 3등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꼴찌로 그렇게 평가받느냐는
라는 것은 국민의 지금 어느 스탠스,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내일이 없는 정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장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거의 내쫓을 것 같은 기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이게 조금 더 비화가 되면 분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당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개헌 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막 내부 분란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냥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만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거시적인 여건까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반론을 하는 게 분당을 하려면 강력한 대선 주자와 그를 따라 나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따라 나간다? 한동훈이 강력한 대선 주자예요. 네. 마태에 간지가 오랜데 택도 없고 한동훈계 의원들은 대다수 초선 비례 중심이에요. 나가는 순간 국회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나가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당 나가봤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로 쭉 봤어.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럴 배포들이 없어. 그리고 한동훈이 뭐 지지율이 지금 막 30-40% 나오는 유력 대선 주자고 대선이 한 1년 앞이면 몰라도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궁시렁거리지 분당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배포가 없다. 개헌 저지선은 그러면 한동훈계가 삐껴서 개헌 찬성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만약에 개헌 표결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그냥 민주당 넘어갈 거 아니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자살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신임 김문수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친한 게 누구 하나 징계하고 뭐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삐껴서 집단행동하고 이재명 편드는 개헌을 못 해요. 정치 계속 할 거면. 그래서 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전당대회 보면서 한동훈계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나마 같이 힘을 합쳐볼 수 있는 후보가 조경태, 안철수인데 그 둘조차도 단일화를 못했잖아요. 서로 본인들이 어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그 대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은 어찌 보면 뭐 이게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군들이 연합을 못 해가지고 결국엔 소멸하는 국면으로 가고 스스로들도 분할이 돼버리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모아도 30%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그거조차 지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개혁신당은 어찌 보면 감나무 밑에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떨어져만 나와라 우리 당으로 다 우리가 흡수를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소멸돼 버리면은 받아먹을 감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꺼졌을 때 이야기를 함부로 절대 옮기지 않지만 근데 우리의 사촌 형제 개혁신당 동지들과 사촌 형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만 사석에서 우리 밥과 술을 나누면서는 또 굉장히 끈끈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 정도만 한동훈 하겠습니다. 대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입지가 사실 천당과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좀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원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우재준 의원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양새.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우재준 의원 뭐 뽑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청년 그러니까 최고가 재밌어. 한동훈 대표가 밀어주니까 이른바 비윤계 내지는 찬탄파는 이렇게 이 사람을 두고 지지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재준 의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단일화한 손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밀었는데도 우재준 의원 심지어 그 현역 의원이거든요. 안 되네. 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지까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 중 하나가 결선을 못 올라가고 많은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김장 내지는 장김 결선이 되면 그걸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영향력 완전히 죽었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지상론자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만 열리면 야 너 나가 옆구리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정치인은 선거 안 나가면 결국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페북을 쓰고 뭘 하고 뭐 다음번 기회를 노린다 뭐다 해도 그렇지. 선거에 출마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뒷방에서 궁시렁거리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게 확실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를 하려면 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개그맨이 되려면은 개그 프로를 하듯이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아까 우리 이동학 초가 감나무 뭐 모델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뭐 한 친한계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받을 확률은 크지 않은 게 그분들은 사실 적극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뭔가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러니까 기회를 보는 듯한 타이밍을 보는 듯한 수동적인 정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 도전해 동탄 나가 지지율 3%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결이 안 맞아요. 네, 결이 안 맞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뭐 개혁 세력이랑 개혁 세력, 혁신 세력 뭐 자기들이 이름 붙이는 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풍찬 노숙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뭐 비례대표 다른 당 가면은 비례대표 배지 떨어지니까 그냥 배지 유지하고 다른 거 활동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당 행위를 할 뿐이지. 근데 어차피 그 정당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끌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밖으로 나와서 국민을 쳐다보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토론회 열고 해가면서 풍찬 노숙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면 진짜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찬 노숙이 결국은 고생의 서사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성공한 것도 젊은 사람이 진짜 정치권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떠올릴 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웠지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꽃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고 황태자라고 그랬는데 그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의 승부수는 누가 봐도 험지인 곳에 재보궐에 출마해서 개항을 여권의 빅네임과 한번 붙어야 된다. 예를 들면 조국 때 한동훈 대전이 개항을해서 성사된다. 이거는 거의 미니 대선급 관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결기, 떨어지면 많은 걸 잃겠지만, 그러니까 한팔 내주로 각오 안 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정치인 한동훈의 캐릭터는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가요. 겁쟁이. 그러니까 이게 이 꽃길이 마련돼져야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친한 게에서 한동훈 죽이려고 개항 보내려고 한다라고 자꾸 막 그래. 막 벌벌 떨어 입에 개거품 물면서.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자기 희생적 선거 출마 없이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냐. 결국 그 사람들 생각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면 망한 정당 수습하겠다는 건데 이긴 총장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뭐 망하게 기다렸다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성공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성공하려면은 되든 안 되든 깃발 들고 선거지에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나도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호남 여권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이 호남 민심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그 사면 이후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2주 연속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지율의 변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이 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결국은 호남 민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지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바라고 한 뭔가 거죠. 다른 걸 바라고. 예. 그런데 그 지지율을 어디에 썼냐면은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는 데 그렇죠. 써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동양 사태에 10,000명이 피해자가 있는 현 회장님도 다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각종의 불법 비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힘으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여기에 깎아먹고 지금 실제로 개혁에 대한 일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민심이 어떤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 차별받았다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정권을 지지해서 정권이 잡고 나면은 호남이 바뀌는 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배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구독자가 11,000명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말할 때 아시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말할 때 구독자가 엄청 오르네요. 그런 말 계속하세요. 네. 아 진행하세요 그냥. 아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10,000명이 달성했습니다. 아, 다 여러분들 덕이고 예,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순간 한 명이 구독 취소해서 다시 10,000명이 됐다는. 예. 아 이게 취소하시는 이때 맞춰도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참 재밌네요. 아 역시 또 만 한 명이 돼서 예,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입장도 좀 궁금해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아까도 처음에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힘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여론조사 특히 정당 그 여론조사는 첫 번째 절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한데 네네. 두 번째 상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정말 잘해갖고 국민의힘이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절대 평가죠. 근데 상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야 다른 정당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우리 한국 그 정치에서는 사실상의 양당 정치가 고착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뭐 1 민주당, 2 국민의힘, 3 뭐 조국신당, 4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요새 하는 일이 특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민주당 대표 될 수 있는 거야? 당 대표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호남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호남과 지역적 연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끔 뭐 여행하게 되잖아요. 뭐 전남 일대라든가 광주, 전북 이렇게 갔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한번 뭐 기자 시절에 안 사람하고 골프를 치러 광주에 갔어요. 그럼 골프장에 가면은 아는 사람, 뭐 같이 친 사람하고만 이제 하고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광주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잠깐 간 처음 본 그 거기 광주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영길이 형님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엄청 큰 소리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야 역시 정치 1번지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네네네. 그 제가 감히 말하건데 그 전남에 계신 그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혀도 저보다 더 평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전라도 쪽에 계신 그 택시 기사 4분 앉혀놓고 해도 되게 그러니까 예. 엄청 잘하십니다. 대단히 예. 정치 고관여자분들이에요. 그럼요. 이분들은 또 민심에 민감하고 뭐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항상 한다고 하잖아요. 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 하락은 역시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한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런 그 반성, 자성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정하겠지만 지금 거의 지지율이 어느 지지율 조사에서는 거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오차범위.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리얼미터 조사가 오차범위 아니죠. 11부터 14일까지 한 건데 저는 ALS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5.2%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그래서 아주 고관여층만. 웬만한 분들은 전화를 딱 해서 기계가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입니다. 끊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당수 고관여층의 대답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어차피 전당대회는 고관여층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이때는 ALS 조사를 참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때는 전화면접 조사를 참조를 합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15% 내외인데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저기 잠깐만 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3번 연락을 해요. 3번 연락을 해서 이분이 받을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샘플을 이전 조사도 ARS였어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는 가족 회사마다 다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뚝 떨어진 건 맞죠. 민주당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오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고관여층만 조사해서 고관여층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일부가 또는 민주당 일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리얼미터 근데 조사네요. 그 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기술적으로 그 그렇죠. 약간의 예,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에 대한 지금 우리 당 맞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 보기 싫다 해서 전화 안 받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저는 그래서 리얼미터 MBC 어차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6% 17%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것도 MBS 전화 안 받고 하더라도 그쵸. 내가 요새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얘기하기도 싫다라고 해서 응답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동일 조사에서 예.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동일 높은 거예요. 조사였던 거잖아요. 리얼미터에서 탄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동일한 거였죠. 그렇죠. 리얼미터 네. 조사는 매주 사실 2,000명인데 매일 조사를 합니다. 매일 500명씩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해요. 리얼미터가 쭉 매일 500명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가니까 2,000명. 그다음 것도 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조사가 14일이었잖아요. 네. 14일에는 국정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는 예. 맞아요. 그 이제 조국 사면 역할이 좀 있었던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이건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있죠. 뭐 이 역할이 그러니까 1번 타자는 전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장관 이제 네. 낙마가 있었고 2번 타자는 이춘석 의원 네. 있었고 3번 타자는 정청래 당 대표의 이제 뭐 패싱 뭐 다른 야당 대표들 패싱하고 뭐 결국에 이제 4번 타자들 나와서 4번 이제 홈런 친 거죠. 조국 홈런 치고 그렇죠. 홈런 친 거죠. 예, 연타석 홈런 윤미향 나와서 윤명 전 의원 나와서 치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8.15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거나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떨어진 거를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온 거는 제가 그건 인정을 못하겠다. 그게 원래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로 와야 되는데 왜 글로 갔는지 잘. 그래서 이거는 개혁신당 한 게 없잖아요. 개혁신당 지금. 우리나라 저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내고 얘기했잖아요. 있는데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언젠가 우리 국민의힘과 그러니까요.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는 저희가 거예요. 우뚝 설 거니까 걱정하지 근데 마시고. 개혁신당 물론 자강한 다음에 그렇죠. 우뚝 선 다음에 같이 힘을 합쳐도 되는 건. 아니, 지금 언젠가는 뭐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잠잠하지 M&A를 않아요? 누가 할 거예요? 네? M&A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죠. 뭐. 결합이 예. 이루어질 수 예, 있는 인수 주체가 누군지 개혁신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네. 대비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선거 비용도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인들이 발굴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 거라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또 국민들께서 또 개혁신당을 또 많이 지지할 것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기회인데요 지금.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M&A 하셔도 뭐 적대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적대적으로 합니까? 다 평화적으로 M&A 하죠. 그럼요. 원래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적이라고 얘기해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고. 그래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고. 어떤 프리뷰일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저도 지금 황현희 앵커님 말씀대로 네. 개혁신당이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공중전에 능한데 네. 지금은 공중전이 일부 나오는 메시지 물론 이렇게 반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게 지금 국민의힘 상태나 예를 들어 이재명 얼마 전 천하람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도 있고 비판을 세게 하는데 언론에서 크게 안 실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훨씬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요. 메시지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진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살아남을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 제가 봐도 네. 그 천하람 의원은 저랑 거의 만담해요. 어디 뭐 옛날에 어디 뭐 사회 보고 이러면 같이 막 재밌는 얘기도 막 주고 던지고 하면서 막 멘트도 너무 재밌고 정치도 현안도 너무 밝고 두 분 다. 근데 그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돋보이던 두 분이 요즘 사실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두 양당 거대 양당의 이슈들이 저희 당 우리 당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슈들을 저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 조국 뭐 윤미향 뭐 사면 관련돼서도 저희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는 구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근데 토론 아마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좀 움츠려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이제 내년 지선에 지금 온 머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좀 혁신적인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다운 또 시스템 네. 만들고 있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뭐 친한계도 그렇고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도 좀 저분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 망조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안 쳤다. 네. 바닥 친 다음에 보자. 아 무혈 입성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다. 저는 뭐 망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아, 그렇군요. 망조에는 제가 동감하지 않지만 이게 적절한 우리가 시간. 시간이 필요하구나. 때를 기다린다. 네, 강태공이 괜히 그 빈 낚싯대를 호수에 얹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좀 약간 색다르게 첫 코너로 약간 스피디하게 갈 수 있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 아 정말요? 이상형 월드컵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8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플까라는 월드컵 8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하나만 딱 선택하셔서 이게 더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을 하면 되는군요. 네. 세 분께서 선택한 것 중에 두 분이 선택한 것을 이상형 월드컵으로 순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김정은 방중 다자 외교 개시 대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더 머리가 아플까요? 자, 골라주십시오. 한 명씩. 한 명씩 해야 돼? 어떻게 예. 해야 돼? 동시에 얘기해야 돼? 한 명씩 제일 먼저 오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네. 이거는 무조건 도란프. 트럼프지 이거는. 그렇지, 트럼프다. 네, 그럼 트럼프. 왜요? 네.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방중 이거는 우리가 정상 외교를 받지만은 운전대를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아하. 예. 그러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네가 운전대 잡고 네가 김정은도 만나고 내가 같이 보조 맞춰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지만은 이거를 핸들링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건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걸 지금 오질나게 싸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네네네. 오질나게 싸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에 뭐 보수 진영에서 많이 정상회담 비판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한 게 뭐냐 실제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케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북중러는 뭐 서방 국가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골치가 아플 거라고들 예상들 하는데 그것보다 아직은 그건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후속 조치가 훨씬 더 골치가 아플 거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세 협상하고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후속 보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관세 협상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받는 대미 투자 금액과 합쳐서 미국이 그 경제 안보 협력 기금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금성인지 아닌지 되게 논란이 되고 있었었는데 투자 성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만큼을 줄 거니까 우리 기금에 쓸게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우회해서 정보가 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생각이 들고 원래는 3,500억 달러만 투자할 줄 알았죠. 1,000억 달러 구매하고 근데 더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00억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 6,000억 달러입니다. 이걸 뭐 가격이 적정했네 안 적정했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게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대미 투자하는 그 규모가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와 유럽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럽과 똑같은 지금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거든요. 와, 엄청난 금액이죠. 야, 돈 많다고. 사실 내년 예산안이 지금 한 700조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아마 후폭풍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그걸 아마 생각할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골치 아파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처리가 더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두 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올라갈 건데 우리 장희찬 의원님, 저는 저 민어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래픽이 3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후속 처리와 이제 김정은 방중 그다음에 민어회가 들어가 있어서 민어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희찬 의원님께서는 또 그냥 각 잡고 하면 저도 트럼프일 것 같은데 둘 다 했는데 셋 다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방송을 너무 재미없게 이 영포티 영피프티들이 제일 재미없게 하는 사람 제일 늦어? 유일한 썰티로서 저는 김정은 방중하겠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껏 친미 가면을 써놨는데 그렇지. 김정은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지. 거기서 막 호구짓 하고 싶은 막 본능이 막 샘솟는데 억눌러야 되고 주한 중국 대사 국장급 싱하이밍 앞에서도 절절 기었었는데 핑핑이 형 오면 쉐쉐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 럼프 형이 저기서 조인트 깔 것 같고 쉐땡 내가 쉐쉐를 해야 되나 땡큐를 해야 되나 막 엄청난 막 갈등이 막 오고 뭐 저기서 푸틴 형이 걸어오는데 싸움 겁나 잘하게 생겼고 막 엄청난 내적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외교 자아 분열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는 더 힘들 거다. 800조 주는 거야. 뭐 내 돈이야. 내가 뭐 삼성한테 삥 좀 뜯고 SK 하이닉스한테 삥 뜯으면 되지 뭐. 이런 어떤 태평성대한 본인은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앵커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800조도 900조도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가나? 야 세금 좀 더 올려. 아마 본인 주머니에서 나갈 거예요. 세금이라서 세금 좀 포함이라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께서 골라오신 의견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처리가 더 골치 아플 것이다가 이제 4강으로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1, 2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 장동혁 국힘 대표. 어렵네요. 골치 아플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바로 8강 월드컵으로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여기 근데 민주당 당직자가 요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요 질문은 그러면 답변하기 되게 곤란할 텐데. 뭘 곤란해. 그 사람도 정청래 찍을까? 민주당을 대변해서 우리 김준일 위원님께서 아니 순서를 저부터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그럴까요? 이긴 최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한테서 장찬 최고부터 먼저. 저요? 저는 뭐 이건 정청래죠. 정청래.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방금처럼 어거지로 뭐 핑핑이 형 뭐 다 짜내봐도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더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당 대표가 정부가 좀 세게 나가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최근의 뉴스들이 여당 대표가 세게 나가면 대통령실이랑 정부가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짜 그분도 뭐 숱이 많은 분은 아닌데 더 빠지겠다. 머리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한동훈한테 상담받겠다. 어차피 장동혁 그 눈치는 볼 것이고 하는데 정청래가 아직까지는 100%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눈치를 볼 것이다. 100% 내 편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막 금강가야 왕관 쓴 거 올렸다가 지우고 막 이제 내가 차기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 이겼다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성 당원들 개딸들한테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한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내가 좀 욕먹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빛나게 해주는 정치를 집권 초에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긴 위원님과 우리 평론가님은 두 분이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꺼번에 정청래냐 장동혁이냐 두 사람 다 동시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동혁. 둘 다 장동혁이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장예찬 최고의 의견에 완전 공감하고든요. 근데 이제 막 입성을 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대1 거의 영수회담 막 지금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때 본인과 만나달라고 몇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네. 그걸 안 들어주면은 본인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들어주자니 장동혁 대표를 좀 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난감해할 것 같다,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사실 저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조국 대표가 한번 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3파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니어서 아쉽다. 만약에 조국이 꼈다 그러면은 조국이지. 조국이죠. 아, 그래요? 예, 네. 평론가님은요? 제가 뭐 비슷한 맥락이고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저는. 네. 제 마음은 정청래였는데 손이 어느새 내 입이 장동혁으로 가버렸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 따로 놀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강성 메시지로 정당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됐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뭐 여전히 뭐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또 내가 과거는 있고 미래로 가자라든지 막 이렇게 온건 메시지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골치예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 네네. 장동혁이 통합을 하고 정신 차리고 민생 중심 정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럴 리는 없다. 예. 없죠. 예. 그럴 뭐 리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 당정 이견 대 조국 광폭 행보. 예. 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골치가 아플까? 그건 셋이 동시에 얘기해 보자. 셋이 이건 가볼까요? 너무 뻔해서 이거는 뭐. 조국으로 갈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검찰 개혁. 검찰. 이거 나눠지는데. 검찰 개혁 조국 이렇게 잠깐만 제가 봤을 때는 조국 2명에 검찰 개혁 1명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랑 장채원은 조국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은 검찰개혁인데 예. 검찰개혁이라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내가 뭐 예. 소수 의견 먼저 얘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먼저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맞아요. 머저리. 그런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몰라요. 자, 조국이 이럴 줄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쪽에 사면을 한 데서 몰랐을까요? 이거는 기대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기대라기보다는 이걸 해줘라라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게 이제 검찰에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고 내가 호남에도 다니고 뭐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이게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거야 사실 SNS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조국 혁신당은 다른 정당이고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게 선거 국면이 되면은요 다른 정당으로 더 강하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측 범위에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범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한 명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 경쟁하기를 원하는 구도 속에서 이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굳이 골치 아픈 문제는 아니다. 근데 검찰 개혁 문제는 지금 약간 당정 간 이견이 있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세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좀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검찰 개혁을 실패라고 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검찰청 해체 이거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좀 더 당이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더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기윤 위원님, 우리 사무총장님. 네, 저는 그러니까 전 조국 대표를 찝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의원일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인지 수사라든지 권력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데 그건 사실 1~2%에 해당하고 98~9%의 민생 수사는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1~2% 고치자고 그러니까 90% 이상의 이걸 다 고쳐버리게 되면 특히나 지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당정과 내지는 청와대와의 이견도 있지만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 관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정성호 장관인 것 같은데 이건 근데 최근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나는 아니다 이견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오늘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간 거고 조국 대표는 사실 지금 수습이 안 돼요.
광폭 행보라고 하지만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 광자가 넓을 광자가 아닙니다. 아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는 똥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똥광 아니면 미칠 광입니다. 똥광이요? 똥광이 패를 안 대고 있는 싸버린 똥광인 거죠. 아니면 미칠 광자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원래도 저렇게 SNS 좋아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막 호남 가서 광폭 행보하고 막 뭐 권양숙 여사 예방하고 마치 지금 민주당과 합당 내지는 같은 진영으로 익혀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 세력을 약간 좀 상쇄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는 듯한 그런 행보까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골치 아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희찬 의원의 추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의 이 광폭 행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정치 저관여층일수록 조국과 이재명 정부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알지. 네. 그 안에서의 약간의 균열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 뉴스 잘 안 보다가 선거 때 투표하고 하는 분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일으킬 수많은 설화와 제2의 된장찌개 논란, 뭐 위선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제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주춤 대 코스피 상승 둔화. 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신경 쓰일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개가 너무 세가지고 약간 요게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세 분 동시에 한번 골라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지지율이죠. 코스피. 지지율 2명에 코스피 1명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뭐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인 총장이 돈을 되게 밝히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도 보면. 그래 보여요. 네. 두꺼비 한번 털어봐야 돼. 근데 돈 받고 코스피가 있는지. 떨어지면 곧 국정 지지율도 주춤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수 1000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700 아래로 좀 떨어진다 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증시 투자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부가 못 하고 있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국정 지지율이 주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별개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뭐 사실 뭐 돈 밝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피다. 연관성이 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코스피를 골라주신 우리 두 분, 아니 저기 뭐야, 국정 지지율을 골라주신 두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있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 네, 거기서 이제 십자군 주인공이 전쟁? 살라딘한테 예루살렘이 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nothing 하다가 돌아가서 everything 이렇게 딱 해요. 그 진짜 명장면이에요. 지지율이 뭐냐? nothing, everything. 그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도 아니지만 이게 everything이에요. 사실은 정부의 동력 그리고 공무원 집단과 정당의 어떤 유기적인 충성도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뭐 언급하자면 갤럽 지지율로 방금 발표됐는데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또 좀 올랐어요. 3% 갤럽에서는. 근데 갤럽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대체로 전화 면접이 좀 그래요. 근데 ARS는 계속 하락세이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썩 반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지지율이 ARS를 하더라도 50%가 깨진 거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뭐 이래저래 그러면 이제 차기 주자들이 내가 다음이다 하고 설치는 시기도 빨라질 거고 뭐 어쨌든 전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맞죠. 예, 우리 뭐 평론가님 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의 표현을 해볼게요. 네, 예. 코스피는 nothing도 아니지만은 everything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가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게 이게 다 이재명 정부가 못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나스닥하고도 뭐 영향이 있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은 돈을 막 나라 돈을 투입해가지고 띄우기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호재를 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감 그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지지율에 좀 더 관심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지노선은 50으로 잡고 있어요. 현재는 뭐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지만은 60은 깨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50%대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 동력이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물론 어제 이제 나온 미디어 토마토 이런 게 50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건 튀는 조사고 지금은 다 50대 초반 ARS는 그리고 저거는 50대 후 전화면접 50대 후반이거든요. 이거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지표다. 정부한테는. 알겠습니다. 예. 장희천 위원님 말이 틀렸대. 예. 뭐 틀렸어.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이간질 잘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방금. 갈라치긴 하면 둘 다 지지율이었고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생각이 좀 다르다는. 근데 이제 예. 제가 오랫동안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정치권에도 있어보고 했던 경험으로는 ARS 조사 결과가 약간 선행 지표 느낌이 있어요. 그 정치 고관여층들의 지표라서 그렇지.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네. 그거 한 2-3주 있다가 전화 면접이 그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ARS에서 떨어진 거를 그건 ARS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할 건 아니다. 그것도 나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만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저희가 4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적이 없어요. 예, 뭐 멘트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 대 장동혁 국힘 대표. 예. 자, 요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동시에 한번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트럼프. 예. 트럼프가 장동혁을 이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두 번째 4강입니다. 예. 조국 행보 대 국정 지지율 주춤.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지율. 조국. 조국 두 분인데 2대1입니다. 예, 조국 두 분. 조국이 그 정도 대단해? 나는 인정 못해. 난 저분의 포텐셜을 높게 보기 때문에. 조국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하진 않아. 그럼 우리 평론가님은 지금 조국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국정에 부담이 되죠. 예.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 예측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몰랐나? 정말로? 그러니까 그 SNS 중독이에요. 뭐 어쨌든 SNS 중독이다. SNS 맨날 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부담하는데 이거는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까는 게 좋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평론가 보네. 냉철한 평가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평론을 부인할 수 나는 없었다. 용서가 안 돼. 왜 조국이 출소하고 롯데가 12연패했기 때문에 그 롯데 팬으로서 용서가 안 돼. 그걸 또 본인이 또 언급을 조국 하더라고요. 때문이야. 조국 때 이게 기운이 안 좋아졌어. 지금 롯데가 12연패예요? 지금 극복은 했는데 어쨌든 3위 하다가 DTD야 DTD 그냥. 와 부산 시민 여러분 김준희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DTD래요 롯데 보고 지금 300만 부산 시민들이 지금 분노해요. 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골치 월드컵 마지막 결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트럼프 대 조국. 야, 이거 근데 저렇게 붙이니까 조국을 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감히 트럼프한테 견줘. 트럼프 대 조국. 누가 더 상또라이냐를 지금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둘이 공통점이 있죠. SNS 너무 중독이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어떤 걸 가지고 가장 골치가 아플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저거는 뭐. 자, 과연 어떤 게 골치가 아플지. 골치 월드컵 결승 트럼프 대 조국. 세 분의 선택은요? 트럼프죠. 트럼프. 처음으로 마지막에 일치가 됐네. 그러네요. 근데 참 신기하죠. 대통령께서 회담 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고 칭찬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국내 정치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골치 썩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너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요거 자체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라임 너무 좋았다. 그러나 조국은 트러블메이커. 네, 거기까지. 그렇지. 야,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까지. 그렇지. 야, 뭘 잘 만드네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결승에서 우승한 주제는 바로 우리 트럼프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 보수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1위, 조국 원장은 전체 1위.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발표한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근데 보시면 압도적인 1위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저 장내 대통령감 지지율 조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년 전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진영의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지율 기타 의견 유보로 떨어지셨어요. 지금의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을 1위 할 수밖에 없죠. 당 대표이기도 하고 일단 당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한 다음에 당의 그 일치 단결된 단일 대우를 형성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 다 표본 오차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하는 것은 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제 뭐 개파 분류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시는 거죠? 저를요? 예,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가시는 그 정치 행보에 네.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고 아, 예. 장동혁 대표가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이 잘 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죠. 아. 잠깐. 여러분 언양 불고기 많이 사주십시오. 언양 불고기 많이. 신주호 대변인 화이팅. 네. 예, 신조 상근 전 부대변인님 화이팅 하시고죠. 한동훈 전 당대표의 네. 보수 1위 아성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지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그 언제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중에 1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율에 크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갈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의 정치를 해야지 이 지지율 보고 가다 보면 다른 정치 무너집니다 이거. 야, 근데 지지율 1위1비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지지율 저 현황표 좀 다시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조사 결과로 요 궁금한 게 가장 지금 일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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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요. 주황색이지 않을까요? 자 조국일까, 장동혁일까, 정청래일까, 이준석일까? 자 한 4명만 딱 보자고요. 지금 1, 2, 3, 4까지만 한번 보면 누가 제일 일희할까? 조국 대표죠. 아 저기서는 1위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아, 낮아. 제가 볼 땐 네. 조국 대표 이거 캡처해가지고 자기 갤러리에 저장해놨습니다. 100%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0%예요. 지금 4번. 아니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 야 우리 당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비위가 터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8%야? 지지율 1위야? 야 그러게. 이거 뭉개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에이. 아 근데 그건 성비위가 너무 나갔어. 문제가 터져서 지금 당이 난리가 나고 절단날 지경인데 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기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습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결자해지를 못하면 대선이고 뭐고 이제 정치 행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절박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저런 거에 일희일비한 그런 건 아닌 것 그래도 같아요. 1등이니까 전체 1위니까 이제 속으로는 기뻐하는 단계. 아직 그러면은 대선 3개월 지났어요 이제. 그래도 초창기에 한번 이런 거는 해보니까 우리 이경 총장 보시기에는 누가 지금 좀 기분이 좋을까? 역시 조국 대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막 출소했는데 음. 그것도 갤럽에서 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1등이라고 갤러리 저장이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자기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요 사태만 아니면 바로 올라가요. 아, 개혁신당 분들은 뭐 20대에서 막 우리 후보가 1등이다 하면서 막 올리던데. 이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페이스북 올릴 거예요. 공동 3등의 정청래, 이준석 요 두 당 대표신데 이준석 대표는 20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이라면서 막 페이스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일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대 지금. 1등보다 정청래 대표랑 공동 1등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받는 표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 정청래 대표가 뭐 공동 1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조사가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요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요 말씀 네, 간단하게만 해주고 가시면은 지금 약속 장소 광화문에 바로 가셔야 되는 걸 붙잡고 광화문이구나. 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요 말씀 말씀 하시고 조금만 가셔야겠네요. 더 한번 섞어볼게요. 우리
이준석 대표를 20대에서 1등으로 뽑아준 이유가 뭘까? 일단 국힘에서 좀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물학적으로 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20대, 30대들을 향한 그런 진심이 있었던 것이고 중요하게 내보냈었던 그런 아젠다들에 공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은 그 굉장히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배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서 지지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이 사람을 지켜본 다음에 그 지지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해왔던 것이 공정의 문제를 전 그 누구보다도 잘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녀 갈등 그거를 유발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 2030 세대들을 향해서 많은 아젠다들을 사실 꺼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 국민의힘과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봅니다. 합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2030 그러니까 20대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내놓을 생각은 없으시고? 있죠. 우리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연금 개혁 문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성 정치인들이 합의했었던 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젊은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내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이런 분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20대들은 볼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당의 풍토 자체가 젊은 층들을 더 우리가 유독 신경 쓴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적에 젊은 층의 지지가 확보가 될 것인데 과연 그 일을 민주당이 할 수가 있겠느냐. 민주당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 4050의 국민만 맞추기 위해서 2030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조 부대변인님이 광화문회를 가셔야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댓글에 광화문 가지 마세요. 극우됨 이렇게. 아니 밥 먹어야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지. 지금 요 약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부대변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식으로 섭외.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다음에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우리 끝나는데. 이제 끝났어. 30분에 끝나는 건데 뭐. 자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받을 준비하시고 지금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씨. 네 다음에 정식으로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장희찬 최고가 많이 아파요. 오늘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께서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선빵했어요. 선빵. 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호평의 댓글이 올라오네요. 말씀 잘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이동학 최고 입장에서는 좀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좀 한마디를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하고 가서 요거 연금 개혁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내팽개쳤다. 요 얘기 특히 2030에 대한 뭐 삶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무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국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생각들을 일단은 담았잖아요. 지역 보정하고 연령 보정하고 성별 보정하고 해가지고 약간 미니 대한민국 500명 만들어서 국회 공론화위원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연금개혁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이렇지도 저러지도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기여도는 좀 더 높이고 받는 건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받는 건 조금 높이고 기여도는 더 높이고 이런 형태로 결국 결과가 났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그거 타결 안 하겠다. 다음 국회로 다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전 국회에서 타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이제 타결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는 이제 지금 9% 내다가 13%로 올렸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개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늦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앞에 거는요.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개혁 부분은 다음 세대가 다시 또 이어나가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결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인공상공을 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이 결정이라도 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20대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등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 뭐 복합적인 일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뭐 좀 왜곡된 성별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남성들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이런 가부장 시대가 아닌데 가부장의 껍데기만,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가장들에게 요구했었던 그런 권한들은 막 요구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성별 정책과 관련해서도 남성들한테는 뭔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가시화됐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게 아마 거기에 공감하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성세대한테 좀 덜 받으시라 이제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받도록, 그러니까 덜 내고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야 된다라는 것에 큰 기조의 원칙을 좀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난 국회, 이번 국회죠. 여야는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 게 아니라 여야가 이제 그 큰 틀을 합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2030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대학가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득표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2030이라고 하는 지지층은 민주당의 지지층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지난 정부 때부터. 근데 이 2030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 지지율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주당이 갈라쳐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40대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겠고요. 예. 그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와 일부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민주당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막 극우 타령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지지를 보낸 분들도 국민이니까 그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또 정청래 대표 이분들이 조국 위원장에게 밀리고 있는 거 이거를 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길래 이렇게 되고 순위에도 1, 2, 3 그리고 또 4위 순위에도 없을까? 저거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열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두관식으로 한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럼 지금 현재 좀 많이 들리는 이름들을 그렇죠. 선택을 했다. 없고, 저런 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정당별로 지금 후보가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막 2-3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당별로 한 사람밖에 못 나가잖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수렴이 되든 그게 이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지, 지금 저렇게 그냥 선호도 투표하거나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정도로는 유의미한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뭐 2,500분 넘게 조사에 제가 아까 참여한 1,001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1,001분입니까? 응답한 사람은 그런데,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지금 벌써 안 떠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뭐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 4년 8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올리고 싶으신 분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법사위에 계신 건 아닌지. 아니 거기다가 왜냐하면 대선은 아니어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같은 것들을 연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더 많이 나오고, 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거론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인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민주당의 나중에 고민거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정치를 잘 해서 뭐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지사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지사의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동연이 1등이에요. 그런데
당 내에서 과연 이분이 나중에 공천이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 따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경선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원론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요게 이제 당원분들이 이게 아무리 그래서 일 잘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문제죠. 같아서 이게 그렇죠. 참 네, 국민의 선택, 지지층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뭔가 그들이 뭐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본인이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 요것도 좀 있네요. 맞아. 지금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네,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유명세에 의해서 아까 네. 선택을 한 거라면은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이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리는 거야. 비공개 조사에서 대 오세훈을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이기는 민주당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인력난이 심각한 거죠. 지금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총리, 추미애,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 붙여봐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물난 관련해서 인물난 기준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걸 인정하시진 않고 그냥 아니 뭐 인물이 일시적인 너무 거다. 많아서 문제죠. 인물이 너무 많고 밖에서 보기엔 인물난인데 예, 여기 지금으로서는 인물이 많아서 어차피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승부를 오늘 내일 선거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노력하겠죠.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말에 어찌됐건 예산까지 잘 짜 맞춰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지방선거 체제 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후보자들이 경선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후보들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전략적인 고민도 하고 이동욱 해가지고 최고도 할수 인천 있죠. 옹진 강화 요쪽으로 네. 어떻게 인천 중구 영종 강화 옹진입니다. 예, 거기로 어떻게 출마 아, 계획은 없으신지. 이제 저는 3년 뒤에 네. 아, 준비를 3년 하고 뒤를 있습니다. 보고 네. 있습니까? 네, 네, 2년 1년 뒤는 아닌 네. 것 같고. 1년 뒤는 아니고. 예. 네. 지방선거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여의도에 험지지만, 네, 정치인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대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인천시장도 탈환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지자체가 3개거든요. 예. 이 3개의 지자체장들도 다 탈환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고 어찌됐건 지금 알게 모르게 잘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예. 이제 뭐 내부에서. 추석 지나고 네. 10월달 뭐 지나면 이제 11월 가시화되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출마 이제 선언하고 예비 나오고 후보에 있죠. 앞두고 진짜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방선거를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수도권을 서울 특히나 서울 인천 여기를 탈환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충청도 지금 대전 충남 뭐 세종 이런 데 다 빼앗겨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과연 탈환할 수 있을 거냐. 또 부울경 거기를 탈환할 수 있을 거냐. 그럼 거기들을 다 탈환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압승하게 되는 것이고 예. 국힘은 어찌됐건 지금 있는 데를 빼앗기면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뭐- 수성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땐 국힘이. 그렇네요. 네.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대선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에 4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3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럼 네.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린 거니까 좀 마음이 그러니까 어떨까 대권 주자 이름 궁금하네요.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어쨌든 18세에서 29세 2030 세대의 큰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 모든 후보 중에 가장 1등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미래 세대가 점찍은 리더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세대의 지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성 세대 혹은 뭐 더 장년 세대까지 지지층을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여론조사, 차기 주자 적합도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각 광역 단체별로 주자 적합도 조사가 아마 쏟아질 계획이니까 저희가 자주 이런 얘기 다루면서 정치 이야기 더 낱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